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맹자를 통해서 리더십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십이라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맹자를 통해서 2300년 전의 분위기긴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제 적합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맹자를 통해서 약 3가지 키워드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작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었을 때 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얀마 오지를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밀림을 막 헤쳐나가다가 요 지역만 넘어가면 이제 길이 보이겠지. 이제 고생을 끝내고 제가 여행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지 하고서는 산 정상을 열심히 올라갔는데요.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길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내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것이 끝나고 길이 보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그림에서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그대로 느낌이 전달이 되시죠?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왔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 없는 상황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이 작품의 제목도 방랑자라는 이름을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40년, 50년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여러 조직에서 결정을 할 때에 사실은 이런 결정을 심사숙고하고 진행을 하면 이제는 해답이 찾아지고 어려움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인문학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갈림길에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밀림에 있어서 이 다양한 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 정상에서 야호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했는데, 이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이 작품을 해설하는 책을 봤더니 이 제목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길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어려움에 놓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맹자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주제를 전달해 주기보다는 한 강좌에서 보통 3가지 키워드 정도를 이제 고민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맹자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춘추 전국시대의 이제 후기 시대인 전국시대 분이셨고요. 수나라에서 태어나셨지만 노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맹자 그러면 누가 기억이 나시죠?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봤던 맹모 삼천지, 여기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특별하신 어머님, 그래서 이제 3번 이사 끝에 결국은 이게 훌륭한 자제분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여러 설이 있지만 어떤 설은 설화라는 설도 있고요. 또 실제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화나 이런 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맹자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맹자는 공자의 후대의 제자이긴 한데 직계 제자가 아니고요. 손자를 통해서 배웠던, 어쩌면 한 세대가 이제 간격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맹자 시대에 다시 이제 공자의 사상이, 유교 사상이 부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상으로는 3가지를 쭉 써놨는데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맹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죠? 성선설, 성악설이 많이 생각이 나시는데요.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 저도 종교가 기독교이긴 한데, 성선설 그러면 아주 선하고 성악설 그러면 아주 악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맹자나 또 성악설을 주창했던 순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무채색입니다. 태어날 때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악하게 규정이 되거나 선하게 규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대에 자라면서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선하게 자랄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자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본에 보게 되면 이 성선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게 이제 성선설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보다 그 사상 옆에 노랗게 큰 글씨를 써놨는데요. 오늘 주제는 사실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 때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근데 오늘은 질문을 조금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진심 그러면 한문으로 어떤 진심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가 됐든 친구의 우정이 됐든 또 직장에서의 어떤 진심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세태는,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관심이 없고요. 이런 거지 아니겠어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한문을 보시게 되면 참 진짜가 아니라 어떤 진짜인지 아시겠죠? 달 진짜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도즙을 먹게 되면 포도즙을 이제 포도 틀에 넣어놓고 위에서 이제 틀을 이제 꾹 짜서 밑에 짜지는 게 포도즙이잖아요. 근데 이 포도즙을 낼 때 이 포도 틀에서 대충 짤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눌러서 압력을 가한 다음에 포도즙을 짤까요? 최선을 다해서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문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한문인데, 위에 이제 틀이 있고요. 밑에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고, 맨 밑에는 이제 피로 이제 표현은 됐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달 진짜의 의미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업에서 조직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말할까요? 진짜냐 가짜냐 관심은 없고요. 이미 그건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최선을 다한다의 모습이 바로 이제 맹자가 말한 이제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그냥 왕도 정치할 때 왕이,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펼칠지, 백성을 돌아볼지, 또 두 번째도 있지만 이제 성선도 나와 있죠. 도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봤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이제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선설의 의미도 나의 본바탕에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맹자의 이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이제 고어를 써놨는데요. 이 발음 그대로 읽으실 분 계실까요?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창제하시고 28자 가운데 지금 사라진 단어가 몇 글자가 있고요. 요 앞에 봤더니 아래아가 있고요. 흔히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저걸 뭐라 그러죠? 세모라 그러는데 세모는 아니죠. 이거를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어로 그냥 읽으면 마음이라고 읽으면 되시는데요. 마음엔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파생된 게 마중 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마음과 생각에 관한 이론과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려웠을 때 코치나 아니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든가 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공통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어떤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주체가 나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힘들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원래 어원인 마음의 저 고어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는 중심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핵심 사항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주체는 물론 내 것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맹자도 이걸 강조하는 건데요. 주체가 나이긴 하지만 상대에 어쩌면 포커싱이 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선남선녀가 이제 처음 만나면 내 마음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막 호기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상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프로젝트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어에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물론 주체이긴 하지만 이 뜻 그대로 이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체일 때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죠. 내 마음은 진짜야, 받아줘.
내 마음 진실이니까 이 프로젝트를 받아줘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거대로 이해하게 되면 주체가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체가 누가 되어버리죠? 상대가 되고 환경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미얀마 오지에 들어갔었을 때요. 정상에 올라가서 더 당황을 하게 됐어요. 왜요? 처음에 이제 기대하고 올라갔거든요. 아, 이제는 해결책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또 제가 기업에서도 어떤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서 저 정도 되면 30일 뒤면 이 정도 수행을 하면 이제는 길이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첫쪽 삼중이라는 말 그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을 바꾸시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을 초심에 갖다 놓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겠어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인문학 책이 아닌 그냥 조금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의 책을 찾아보시게 되면 주로 나의 태도의 모습보다는 이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맹자 본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또 이제 작품 하나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르네 마그리트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생소한 분이 계셔서 또 왼쪽에 제가 작품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주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왜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그리게 되면 오늘도 저를 처음 보셨으면 어디를 관찰을 하죠? 주로 외모도 외모지만 이제 얼굴도 관찰하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좀 날카로운 일에서 파악을 하시는데 이분은 꼭 인물을 그리시면 이렇게 얼굴을 가려놔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특히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아는 경험의 바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것을 공자께서는 편견이라는 단어, 때로는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가 어렸을 때요, 친구를 처음 만나서 이제 반평성에 대해서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내 옆 짝꿍이 안경을 쓰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아, 공부나 좀 했나 보다. 이런 이미지. 이게 뭐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사과로 가려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결정이 되나요? 참 모호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었을 때 보이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짓지 말자.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추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파악하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작품의 특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주인공이 계시고요. 또 붓을 통해서 새를 그리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뭘 보고 있냐면 이 계란, 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물화, 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가 자화상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그리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이제 자화상인데 르네 마그리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의 이제 포커스는 이 새가 아니라 계란인데요. 이 계란이 자연적으로 부화가 되면 뭐가 되죠? 새가 되겠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어떤 좀 어려움이 있냐면요. 물론 저희가 결혼을 통해서 저희를 닮고 때로는 아빠 닮고 엄마 닮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로 클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물론 성향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대로 물려받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는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바로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어쩌면 진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상 너머에 있다. 제가 장자 강의할 때도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장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은데요. 장자 강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장자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그림에서도 설명해 주는 것은 이분은 이 계란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새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입견과 편견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도 실수하고요. 계약할 때도 실수하고요.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어쩌면 보이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하지만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또 장애물이기도 해요.
특히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에서 어떤 거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시면 낭패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팔로워를 볼 때, 관계를 맺을 때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어지간한 강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더라. 제가요, 오래전에 이제 자가용을 타고 기차를 타고 김해 평야를 가니까 굉장히 넓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평야라는 말을 썼구나. 그랬다가 몇 년 전에 인문학 강의를 위해서 이제 상하이를 방문을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이제 한국에 내려다 보니까 평야가 끝이 안 보여요. 아까는 차를 타고 가면서 끝이 안 보였는데 비행기에서 상공 몇백 미터에서 봤을 때 끝이 안 보이면 어느 게 더 넓은 걸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히 넓은 거 봐서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맹자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런 겁니다.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맹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흐르는 물은 빈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 자, 오늘 진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고민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50년 이렇게 쭉 살아오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텐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가장 힘든 게 뭐라고 뭐라는 것이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가끔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가장 괜찮은 거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있고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리더의 삶에 있어서 특히 뭐가 어려울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2004년도에 큰 어려움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자살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물론 잘 이겨내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강연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때 힘든 건 이런 거였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참 인생이 잘 제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쩌면 우리가 조금 낮게 보는 일들도 제가 이렇게 경험도 해봤고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경험상으로 뭐가 힘들었냐면요. 이 어려움이 지금 힘든 이 시기가 언제 끝난지를 모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 이거는 이 힘든 걸 야근을 한다든가 며칠만 수행을 하면 돼. 이거는 사실은 몸은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가운데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1년 뒤에 끝날지 5년 뒤에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 영역 밖의 일이긴 하지만 뭐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유일한 날은 현재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끝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그 신이 알려만 준다 그러면 이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영민아, 앞으로 5개월 후에는 끝날 거야. 앞으로 10년 뒤면 끝날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르는 물은 어떻다고요? 빈 웅덩이를 만났을 때 어떤 변칙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물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도 가장 멋진 CEO가 되기 위해서는 큰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사건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 웅덩이가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을 알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맹자의 관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받아서 코칭을 받아서 책을 통해서 끝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큰 꿈을 봐라. 어쩌면 여행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자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 물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 채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거지만 그 길이 리더의 몫이다. 저도 이제 기업체도 운영을 해봤고요. 또 때로는 중견기업에서 꽤 괜찮은 자리까지 있어 봤는데 뭐가 어렵냐면 리더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결정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조언을 들어서 책을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의 싸움인지 아세요? 혼자만의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 끝이 모르겠다. 그래서 맹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맨 아래도 있습니다.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더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리더의 길은 뭐죠? 꾸준히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큰 마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